잘 지내고 계시지요? 올 여름 폭염에 마스크까지 쓰고 숨쉬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느덧 입추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맞이하고 보니 자연의 변화에 놀랍기도 하고 또 끝날 것 같지 않은 더위와 싸우면서도 가을이 올 것을 알기에 우리가 이 여름을 씩씩하게 보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기 전에 가을맞이를 미리 준비하면 좋을 텐데요. 일교차가 심해지면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감기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감기 예방과 기관지에 좋은 음식이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강차.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생강차입니다. 저도 늘 가을이 되면 직접 생강차를 만들어 가족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생강차는 몸의 양기를 돌게 하고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과 가래를 완화시켜서 감기의 증상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통을 완화하고 뇌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하니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건강도 챙기시고 저희 실버대학과 함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가을을 앞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문화 공연 프로그램과 마인드 강연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문화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배우는 생활 영어, 신나게 어깨춤을 출 수 있는 건강 댄스, 소근육 발달을 돕는 만들기, 모두가 가수가 될 수 있는 시간, 노래교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English class! 진달래 실버대학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영어 시간입니다.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우리 먼저 힘차게 영어로 인사부터 해볼까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네, 참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벌써 선선한 기분이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사계절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죠. 그래서 손동작으로 꽃이 피어나는 동작도 함께 해볼 텐데요. 바로 Spring입니다. Spring. 자, 크게 따라하고 있죠? Spring. 네, 여름입니다. 여름은 무척 더운 계절이죠. Summer. Summer. 자,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Summer. 네, 참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계절은 낙엽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가을이죠? 가을은 Fall. Fall. 네, 크게 따라해 보세요. Fall. Fall. 네, 마지막으로 추워, 너무 추운 계절 겨울입니다. Winter. Winter. 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사계절을 손동작과 함께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봄, Spring. 여름, Summer. 가을, Fall. 마지막으로 겨울, Winter. 네, 참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 표현을 더 배워볼 건데요. 바로 I like 라는 표현입니다. I like 무엇 이렇게 뒤에 무엇을 붙이면 난 무엇을 좋아합니다 이런 뜻인데요. 저는 사실 더운 여름보다는 시원한 가을을 좋아하는데요. 난 가을을 좋아해.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I
실버대학 어르신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봄을 좋아한다면 I like spring. 만약 겨울을 좋아한다면 I like winter.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실버대학 어르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again! 남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 남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즐거운 날도 외로운 날도 생각해 주세요. 나와 둘이서 지낸 날들을 잊지 말아줘요. 남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남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남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꽃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어보내요. 남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예쁜 차를 타고 행복을 찾아요. 당신과 함께 있다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어울릴 거야. 어디를 가도 반짝거릴 텐데. 남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남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8월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변함없이 손을 이용하고 또 치매 예방에 좋은 만들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픈 종이 액자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빛바랜 사진을 걸어 놓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장식품을 이 안에 넣어서 장식해 두어도 정말 예쁜 액자가 됩니다. 저와 함께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재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다란 25, 25 커다란 사각 종이만 있으면 돼요. 이 색깔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이 정사각형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액자가 보여지는 부분을 이렇게 아래로 두시고요. 반으로 접어주세요. 펼치셔서 다시 옆으로 돌려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또 펼치셔서 이번엔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놓으시고 세모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펼치시고요. 다시 돌려서
세모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다시 쫙 펼쳐주신 다음에 이 모서리에 있는 이 면을 가운데 중심을 향해서 접어주겠습니다. 4개의 모서리를 중심을 향하여 모아주세요. 자, 이렇게 작은 네모가 만들어졌죠? 이번에는 또 한 번 여기 모서리를 접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하나 접었던 이 세모를 네모나게 만들어 주시고요. 한번 펼쳐 주시면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낱장이 보이는데요. 이 낱장에 이 접는 선을 따라서 펼쳐 주시듯이 세모로 다 열어 주세요. 항상 우리 종이접기 할 때는 손가락으로 힘을 주셔서 꼭꼭 눌러주셔야 된다 하셨죠?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펼쳐진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번엔 이 각도 꼭지점을 이 작은 세모를 반을 접어서 안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다시 피시면 이 접은 선, 이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 세모를 손가락을 살짝 넣어주셔서 자, 이렇게 네모로 아래로 이렇게 네모 모양이 나오게 접어주실 건데요. 잘 안 되시면 이 접는 선을 보시면 각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손가락을 쏙 집어넣으셔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네모 모양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4개. 4개 다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만 조금 까다롭고 다음엔 또 쉬운 게 나오는데요. 손가락의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 손가락을 잘 사용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우리 아까 처음에 접었던 선을 따라서 한 번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액자 모양이 나오는데 고정이 안 됐잖아요. 고정을 해주실 때는 이 안에 보시면 이 안에 세모가 있죠. 요 있는 직각을 요 세모 안에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날개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이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에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꼭 눌러주시고요.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꾹꾹 눌러주시면 예쁜 액자가 완성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곳에 서진도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예쁜 소품 같은 거를 붙여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장식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명에서 사무친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이웃치면서 또 울어도 때는 늦으리 님을 따라가고 마음이 그만 그대 따라 못가는 서러운 저주받은 운명이 끝나는 순간 님의 품에 안기운 짧은 행복에 담을 수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 동심의 세계로 여행을 가는 동화구연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꽃 피운 주전자. 길가에 찌그러진 주전자가 뒹굴고 있었어요. 에? 찌그러진 주전자잖아. 울퉁불퉁 못생겼는걸? 그러게, 우리 공놀이나 하자. 야! 야! 아이들이 주전자를 발로 차며 노는 동안 주전자 안에는 흙이 잔뜩 들어가기도 했어요. 야야야, 제발 날 가만둬. 그때 보슬보슬 비가 내렸어요. 아이들은 돌아갔고 주전자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어요. 아이고, 내 날개 옷이 다 젖어 버리겠네. 이걸 어쩌나. 아이고. 그런데 저 아래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비 할머니,
제가 비를 가려드릴게요. 고맙다, 주전자야. 뭘요? 전 물이 아니라 흙이 잔뜩 들어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찌그러진 주전자인걸요. 울지 마렴. 넌 어느 주전자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는 아주 멋진 주전자가 될 거야. 아, 그렇고 말고. 비가 그치자 나비 할머니는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갔어요. 주전자는 나비 할머니의 마을을 마음에 품었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게 뭐야? 주전자 안에 흙이 담겨져 있네? 길을 가던 수진이는 주전자에 뭔가를 꾹 눌러 심었어요. 하루, 이틀, 여러 날이 지났어요. 이게 무슨 향기지? 아니, 주전자야, 너가 꽃을 피웠구나. 네? 정말이네요? 내 안에서 예쁜 꽃이 활짝 피었네요? 정말 아름다운 주전자가 되었구나. 주전자는 행복해서 방긋방긋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난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꿈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의 단점마저도 그 꿈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자, 오늘도 즐겁게 손예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예의 준비! 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배를 타고서 발견했대요. 네! 지식까지 늘어나는 재미있는 손예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 같이 해보고 아쉽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예 준비! 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배를 타고서 발견했대요. 네, 감사합니다. 잘 보시고 따라해 보셨나요?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 직접 따라해 보시면 훨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음의 힘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마인드 교육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강연은 2021 세계 청소년 박람회에서 수상한 태상반의 작은 겨자씨입니다. 한국어 통역사를 꿈꾸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미얀마인 태상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할머니의 응원이 담긴 편지 속에 함께 들어있던 겨자씨를 통해서 겨자 씨앗처럼 작은 자신의 꿈이 겨자나무처럼 커질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강연을 들어보시면 태상반의 한국어 실력에 모두 놀라실 텐데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어를 잘하는 태상반은 할머니의 응원과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링컨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태상반이 나는 안 돼, 너무 힘들어, 상황이 불리해 라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포기했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맛깔나는 한국어 강연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태상반의 작은 겨자씨 바로 보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 대학생 대상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자기소개 하나만을 기다려왔어요. 제 꿈은 한국어 통역사거든요. 미얀마에서도 K-팝, K-드라마가 정말 인기가 있는데요. 저도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듣기 좋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너무 예뻐서 저는 한국어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어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통역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은 안고 혼자 스스로 공부하게 되었는데, 노랗다라는 단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노르스름하다, 쨍노라다, 노르끼리 하다, 노르치직하다. 왜 그렇게 단어가 많은지.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은 숫자였습니다. 1, 2, 3, 4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두 가지나 있는 거예요. 특히 시간을 말할 때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시간을 말할 때는 하나, 둘, 셋으로 말해야 하고, 분이나 초를 말할 때는 1, 2, 3으로 말해야 하는데, 저는 1시 30분 아니라 1시 30분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미얀마에도 한국어 학원이지만 저는 매일 할머니와 함께 일이 다니며 매긴 일을 해결하는 게 더 급하거든요. 막막한 한편에 저는 그만 제 꿈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같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한국어 책과 작은 씨앗 조금, 그리고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아가야, 이 작은 씨앗은 나중에 큰 겨자나무가 된단다 라고 써 있었어요. 겨자 씨앗처럼 작아 보이는 제 꿈도 겨자나무처럼 커질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할머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 작은 꿈이 어떻게 큰 나무가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아주 멋지고 좋은 선생님이 생겼는데요. 그분 이름은 바로 짠! 산말 위의 김지원 배우입니다. 이 드라마가 너무나도 재미있어서 밤새도록 대사를 따라 했었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예쁜 척하면 재수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나 예쁜 척하면 재수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한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날 건데. 아주 재미있는 대사죠. 그렇게 저는 재미있는 한국어 선생님이 만나게 되어서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자리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사람과 어두움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27번 실패한 링컨 대통령의 연설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참으로 미끄러웠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도 없이 넘어졌다. 그러나 나는 그 길 위에서 이렇게 당당히 말했다. 그래도 난 떨어진 아니잖아. 나는 묵묵히 준비했고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절대 뒤로는 가지 않았다. 여러분, 제게 있는 이 결자씨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너무 힘들어, 상황이 불이해라며 두려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자씨는 겨자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 작은 꿈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 겨자씨를 버리지 말고 저와 같이 나아가 겨자나무가 되어서 같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놀이끼리 하다. 저희가 들어봐도 한국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퇴상반의 한국어 실력 어떠셨나요? 통역사의 꿈이 곧 이루어지겠죠? 우리 어르신들의 작은 겨자씨는 무엇인가요? 어떤 꿈이든 저희 실버대학에서 어르신들의 꿈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바로 세계 최고 국제마인드 교육원 김성훈 강사님의 마음의 오름 하나만 내려놔도 내 삶은 훨씬 행복해진다 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보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사는 저희 집에서는 6식구의 가장이고 또 저희 시골 고향집에 가면 두 부모님의 아들이며 또 제가 근무한 직장에서는 팀장으로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이나 책임을 수행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다 위치나 입장 다르시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또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살면서 늘 즐겁고 보람있고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문제나 갈등에 봉착할 때도 참 많더라고요. 저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나 어려움들 만날 때면은 저는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주위 사람들이나 또 유명한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도움이나 자문을 청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책이나 고전을 읽으면서 답을 찾기도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제가 나름대로 배우고 또 깨친 행복의 비결을 오늘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오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듯하고 또 정확하고 틀림없고 올바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물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반듯하고 옳은 삶을 산다고 또 아니면 그런 사람이 된다고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예전에 어떤 아주 유명한 강연가 선생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그 선생님하고 잠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이 오름이 정말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굉장히 이제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네. 옳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반듯한 사람 되고 틀림없는 사람 되면 정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치 그분이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하신 듯이 예화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예화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안산에 어떤 남자가 밤에 술에 취한 채로 택시를 탔습니다. 이분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은 택시비를 이제 미리 내는 습관이 있었어요. 택시 10,000원을 이제 기사님한테 주면서 저희 집이 어디니까 거기까지 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택시가 이제 달리고 달려서 그분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이 남자분이 택시를 미리 냈으니까 택시를 내려고 하는데 택시 기사가 이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아니 손님 택시비 주셔야죠. 이 남자는 황당했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택시를 냈기 때문에 냈는데 또 택시를 내라고 하니까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까 택시비 줬잖아요. 근데 기사가 택시비를 안 줬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옥신각신 막 다툼이 오가다가 결국 파출소까지 가게 됐습니다. 경찰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겠습니까? 근데 이 술에 취한 남자는 횡설수설 하는 겁니다. 술에 취했으니까. 근데 택시기사는 맨정신이니까 아니 내가 택시를 안 받았는데 이 술 취한 손님이 택시를 내라고 한다고 또록또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들이 누구 말을 믿었을까요? 당연히 택시기사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은 이 남자는 굉장히 억울하니까 난 분명히 택시 냈다고 호소를 했는데도 경찰들이 안 들어줬습니다. 이 남자가 이제 화가 나서 결국 그 파출소 안에 있는 막 물건들을 부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이 남자를 파출소 안에 있는 보호소에 이제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풀어졌는데요. 이 남자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파출소까지 왔고
또 파출소에서도 자기 결백이 밝혀지지 않고 보호소에서 거의 막 밤을 보내고 나오니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 한 통을 사가지고 파출소로 갔습니다. 파출소장 나와! 파출소장 나와! 경찰이 나왔습니다. 파출소장 나한테 사과해. 나는 분명히 택시 냈어. 나 무슨 일 저질렀지 몰라. 빨리 사과해. 근데 경찰들은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근데 이 남자는 너무 또 억울하니까 온몸에 그 휘발유를 들이부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딱 손에 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출소장 사과해. 안 그러면 나 지금 몸에 불 붙인다. 얼른 사과해. 근데 경찰들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자기 몸에 그 휘발유 부은 몸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난리가 나서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달려와서 막 불을 꺼주고 막 사태를 수습하고 하는데 이 남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도 남자는 자기가 억울하다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찾아오고 또 언론사, 신문사에서도 막 찾아왔습니다. 시민단체 사람들은 그 파출소는 나쁜 사람이고 택시기사가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진짜 막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기자들은 이런 기사를 써서 알려야 된다 해가지고 취재를 해갔습니다. 이 사건이 이슈가 되어가지고 결국 막 경찰들도 징계를 받고 파출소장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소식을 들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 남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난 분명히 택시비를 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파출소까지 갔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와야 됐고 그랬는데 난 분명히 택시 냈는데 뭐가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이 남자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 맞다. 당신은 분명히 택시 냈을지 모른다. 그것만큼 당신이 옳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택시를 탔으면 당연히 택시비를 내야지. 그게 무슨 자랑이나 되냐? 근데 당신은 당신이 옳다는 그 당신 입장, 당신 주장만 내세우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당신은 휘발유를 붓고 몸에 불 질렀다. 주위를 한번 둘러봐라, 지금. 당신 어머니, 당신 아내, 당신 아이들 다 지금 당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 않냐. 그 택시를 탔으면 택시 낸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뭐 대단하고 뭐 잘한 거라고 몸에 불까지 붙이냐. 그 목사님 이야기에 그 남자가 진짜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제야 그 남자의 그 마음에, 그 남자의 눈에 가족들의 모습이 들어온 거예요. 자식을 먼저 보내게 된 그 어머니가 눈에 들어왔고, 또 이제 남편이 화상을 입어서 이제 죽게 되어서 혼자 남은 홀로 가정을 이끌어야 되게 된 그 아내가 눈에 들어왔고, 아빠 잃은 그 아이로 자라야 될 그 아이들이 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제서야 그 남자는 자기가 얼마나 내가 택시 냈다는 그 오름 하나 때문에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깨닫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마음을 마음을 돌이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택시비를 안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택시비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기사한테 억울하게 사기를 당할 뻔했고, 그래서 파출소까지 가서 자기 결백을 밝히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결백이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들한테 막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억울하게 그 하룻밤을 그 파출소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오름 하나 때문에 그 남자는 그 택시를 낸 그 하나 자체는 옳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또 자기 아내를 자기 아이들을 모두 불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것 하나는 옳아, 이건 맞아 하는 그 옳음이나 여러분 그런 내세우고 싶은 주장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옳음, 그 주장이 여러분 정말 그 여러분 삶을 불행하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한다면은 과연 그 옳음이 행복한 걸까요? 여러분, 이 예화 속의 남자처럼 나는 택시 냈단 말이야, 난 잘못한 거 없어 하는 그 옳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는 물론 또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나는 옳지 않아, 자기가 옳은데도 나는 틀려서 잘못됐어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오히려 마음의 행복을 얻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 아주 어떤 지혜로운 왕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왕은 아주 지혜로워서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척척 해결해주는 그런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왕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왕에게 두 여인이 이제 젖먹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이 여인 둘 다 이 아이의 진짜 엄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같은 집에서 각각 이제 아이를 낳아서 남편 없이 사는 그런 여자들이었는데, 이 두 아이, 이 엄마 중에 한 엄마가 이제 잠을 자다가 이제 뒤척였는 모양이에요. 이 뒤척여서 자기 아이를 몸으로 깔아서 뭉개서 실수로 이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가 남았는데, 이제 아이를 실수로 죽인 그 엄마가 이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긴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두 엄마가 살아남은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까 이제 누구도 그걸 이제 가릴 수가 없어가지고, 시비를 가릴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왕 앞에까지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왕이 두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 너희 둘 다 이 아이의 진짜 엄마라고 하니까 할 수 없다. 공평하게 아이를 칼을 가지고서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반씩 나눠 가지도록 해라. 그런데 진짜 엄마가 그 이야기를 이제 듣는 순간, 그 임금님의 판결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임금님 말이 법이니까 임금님 판결대로 이제 아이를 나누면은 자기 아이가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엄마가 이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막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였습니다. 제가 어떤 벌도 달게 받을 테니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제 그걸 본 임금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를 그토록 사랑하는 걸 보니까 네가 저 아이의 진짜 엄마로구나. 저 아이를 데려가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여인은 그 아이의 엄마가 맞았습니다. 자기는 잘못을 말하거나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그 옳음, 자기 맞다는 그것을 이제 주장하면 할수록 결국 이제 아이가 죽게 생긴 거예요. 옛날 그 시대에 임금님을 속이면은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벌을 받을 것을 무릅쓰고 또 자기가 나쁜 사람, 거짓말한 사람, 죄인으로 낙인 찍힌 것을 무릅쓰고 이제 이 여인은 자기 아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 자기 옳음을 내려놨는데 잃어버릴 줄 알았던 자기 아기를 되찾았고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을 사는 지혜가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때론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이건 내가 잘한다, 그것 때문에 싸울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다툼 대부분이 이렇게 자기 옳음 때문에, 자기 기준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틀렸다고 주장하고 나는 틀렸다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잘못한 사람인 걸 알고 또 내가 실수한 걸 알면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입에 내가 잘못 알았네요.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용서를 구한다든지 또 마음이 또 바짝 엎드려지겠죠. 한 번은 제가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마침 제 앞에 어느 노부부가 앉으셨어요. 앉아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한숨을 푹 내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좀 역정을 내셨습니다. 아니, 이 할망구가 왜 재수없게 땅에 꺼져라 한숨을 쉬고 난리야? 근데 그 할머니는 이야기하셨습니다. 나 한숨 쉰 거 아니에요. 숨이 가빠서 심호흡한 거밖에 없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누가 봐도 이거 분명히 한숨 쉰 거구만. 재수없게 시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노부부 사이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는 좀 체구가 좀 크신 분이었어요. 반대로 이 할아버지는 조금 날씬한 분이었고. 이 할머니를 보니까 이제 막 숨이 좀 가쁘신 거예요. 살이 좀 많이 찌신 분이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이제 숨이 가빠서 이제 심호흡을 들이쉬었다 푹 내쉬었는 건데, 이 할아버지는 이제 자기 보기엔 이게 한숨 쉰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제 역정을 내시고 할머니를 이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또 할머니 입장에서 억울한 게 이제 자기는 이제 숨이 가빠서 이제 심호흡한 거밖에 없는데, 영감님이 이제 그런 자기 심정을 몰라주고 왜 한숨을 쉬냐고 막 역정을 내니까 또 할머니대로 자기 오름이 있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내가 보기에 분명히 한숨을 쉰 건데 무슨 소리냐. 내가 분명히 다 봤는데 이제 그 오름이 있으니까 두 분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버스를 타자마자 시작된 다툼이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1시간 내내 계속됐습니다. 막 옛날에 있었던 일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이야기들 다 일일이 옮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할머니께서 나는 한숨 쉬지 않았다는 그 오름을 내려놓고, 아이고 여보 내가 한숨 쉬어서 미안해요. 아이고 내가 우리 영감님을 기분 나쁘게 했네.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아무리 자기 보기에 한숨 쉰 게 옳다고 하더라도, 아 여보 왜 이렇게 숨을 쉬고 그래? 뭐 힘든 거 있어? 내가 도와줄까? 내가 어깨라도 주물러 줄까?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은 두 분 사이가 얼마나 화목하고 돈독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살면서 보면 저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나는 택시 냈단 말이야 하는 그 승객 남자분처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정말 많은 거예요. 난 내가 이걸 했다, 또 뭔가 내가 전에 잘한 게 있다, 그 오름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내가 남들보다 낫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때론 그들 마음에서 막 거리를 두고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의 벽을 쌓고 그럴 때가 정말 참 많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그 작은 오름 하나 내려놓고 상대방의 어떤 기준에 마음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은 또 기쁘게 할까, 거기에 마음을 맞추고 살 때 전에 없던, 제가 맛보지 못했던 기쁨이 찾아올 때 정말 많은 거예요. 부하 직원이나 동료가 직장에서 실수를 했더라도 무조건 막 꾸지람을 하고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수를 했는데 어쩌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 내가 만약에 있었으면 뭘 도와주면 좋았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또 부부 사이에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상대방이 이제 좋아하는 음식에 거의 맞춰서 뭐 식사를 주문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가진 기준, 오름, 생각 이런 걸 내려놨을 때 제 삶에 정말 어찌 보면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도 정말 그런 갈등이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바뀌고 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저는 제 삶에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3가지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택시 냈단 말이야 하는 그 오름에 사로잡혀서 진짜 분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 남자, 그리고 자기는 임금님 속이지 않았고 분명히 그 아이의 엄마이지만은 정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오름을 내려놨을 때 아이도 되찾고 또 삶의 기쁨과 행복을 얻었던 그 여자, 그리고 서로 자기 입장만, 자기 주장 오름만 내세우다가 이제 싸우게 된 그 노부부, 이분들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지, 또 주위 사람들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는 여러분 오름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또 그 오름이 때로는 우리를 정말 고통으로, 또 주변 사람까지 불행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삶의 이런 마음의 원리를 적용시켜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부싸움을 하고 돌아섰을 때 분명 내가 옳았고 내가 또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사이가 더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아주 더운 날이었는데 친한 친구랑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또 전화도 받지 않아서 엄청 심하게 다툼을 하고 절교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약속 시간을 서로 착각해서 일어난 해프닝이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고 아주 큰 목소리로 싸웠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 내가 이기고 지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했을까 생각이 들어졌는데요. 오늘 마음의 오름 하나만 내려놔도 내 삶이 훨씬 행복해진다. 이 강연을 들으면서 내가 가진 오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택시비 10,000원 때문에 목숨을 끊은 승객, 또 진짜 엄마의 거짓말이 아이를 되찾는 행복으로 돌아온 솔로몬의 슬기로운 재판을 보면서 마음에서 한 번쯤 오름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맞추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강사님의 말씀이 참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진달래 실버대학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